한 남자가 10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작은 섬에서 탈출해 불과 100일 만에 유럽 전체를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815년 벨기에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하루 종일의 전투가 이후 100년간 유럽의 운명을 결정지었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814년 봄, 유럽 대륙을 10년간 지배했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굴복당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으로 건설된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렸고 황제는 강제로 왕좌에서 물러나야 했죠. 승전국들은 나폴레옹을 지중해의 작은 섬 엘바로 추방시켰어요. 당시 연합국들은 이제 유럽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한편 프랑스에서는 부르봉 왕조가 복귀하면서 루이 18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25년 전 대혁명을 통해 왕정을 무너뜨렸던 그들에게 다시 돌아온 왕정은 달갑지 않은 존재였거든요. 특히 혁명 이상을 품고 있던 급진파들은 언제든 다시 봉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나폴레옹 시대에 출세했던 군인들과 관료들은 새 정부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엘바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나폴레옹에게도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프랑스 본토에서 자신의 복귀를 기다리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는 정보였죠.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을 무너뜨렸던 연합국들이 지금 비엔나에서 전후 처리 문제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는 폴란드 문제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독일 지역 분할로 청해하게 맞서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본 나폴레옹은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1815년 2월 26일 그는 충성스러운 근위병 1000명과 함께 엘바 섬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10개월간의 유배 생활을 스스로 끝낸 것이죠. 이때 나폴레옹의 나이는 45세였는데 여전히 정력적이고 야심에 불타고 있었어요. 프랑스 남부 해안에 상륙한 나폴레옹을 맞이한 것은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한 정부군 병사들이 오히려 황제 만세를 외치며 그의 편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프랑스 전역에서 나폴레옹 지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특히 농민들과 도시 노동자들 사이에서 나폴레옹에 대한 향수가 강했거든요. 파리로 향하는 나폴레옹의 행진은 그야말로 승리의 가도였어요. 각 도시마다 환영하는 군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정부군은 저항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르노블에서는 시민들이 성문을 열어주었고 리옹에서는 전체 수비대가 나폴레옹에게 합류했어요. 루이 18세는 황급히 벨기에로 도망쳤고 나폴레옹은 다시 튜르리 궁전의 주인이 되었죠. 하지만 비엔나에 모여있던 연합국 대표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이견을 접어두고 즉각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나폴레옹을 인류의 적이라고 선언하며 전쟁 준비에 들어갔어요.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영국이 다시 한번 손을 잡은 것입니다. 각국은 총 70만 명의 대군을 동원하기로 합의했어요. 나폴레옹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연합군이 사방에서 프랑스로 몰려오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적군부터 각계격파하여 빠른 승리를 거둔 다음 유리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죠. 이는 그가 이탈리아 원정과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보여준 전략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그 첫 번째 목표는 벨기에에 주둔하고 있던 두 연합군이었습니다. 하나는 프로이센의 블리허 원수가 이끄는 12만 명의 군대였고 다른 하나는 영국의 웰링턴 공작이 지휘하는 10만 명의 연합군이었어요. 이 두 군대는 각각 나폴레옹 군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규모였지만 만약 합쳐진다면 프랑스군은 수적으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폴레옹의 전략은 이들 사이에 쐐기를 박아 분리시킨 다음 하나씩 차례로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이는 그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승리를 거두며 완성한 전술의 핵심이기도 했죠. 그는 이를 위해 12만 4천 명의 정예 부대를 편성했는데 이 중에는 전설적인 제국 근위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815년 6월 15일, 나폴레옹의 군대가 벨기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목적지는 샤를루아 근처였는데 이곳이 바로 두 연합군의 중간 지점이었거든요. 국경을 넘은 프랑스군의 움직임은 신속했어요. 연합군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나폴레옹의 의도였습니다. 그는 이미 오스트리아군이 라인강에서, 러시아군이 폴란드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인 6월 16일, 나폴레옹은 자신의 군대를 둘로 나누었어요. 좌익 부대는 내 원수에게 맡겨 카트르브라 교차로 점령을 명령했고, 자신은 직접 리그니에 있던 블리허의 프로이센 본대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이 분할 작전이 성공한다면 두 연합군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었어요. 카트르브라에서 내 원수의 부대는 웰링턴의 군대와 격돌했어요. 하루 종일 계속된 공방전에서 프랑스군은 여러 차례 돌격을 시도했지만 연합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영국군의 스코틀랜드 연대들이 보여준 용맹은 프랑스군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결국 양측 모두 큰 손실을 입은 채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졌죠. 같은 시각 리그니에서는 더욱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72세의 노장 블리허가 직접 기병 돌격을 이끌며 프랑스군에 맞서고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가 탄 말이 포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블리허 자신도 크게 다쳤지만 부하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포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첫 마디가 진을 마시고 싶다였다고 해요. 결국 리그니 전투는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어요. 프로이센군이 후퇴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완전한 괴멸은 아니었습니다. 블리어의 군대는 질서정연하게 철수하며 전력을 보존했어요. 나폴레옹은 그루시 원수에게 3만 명의 병력을 주어 프로이센군을 추격하게 하고 자신은 웰링턴 군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6월 17일 아침, 블리허의 패배 소식을 뒤늦게 들은 웰링턴은 즉시 후퇴 명령을 내렸어요. 고립될 위험이 컸거든요. 마침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이 된 도로에서 연합군의 후퇴는 더욱 어려워졌죠. 웰링턴은 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여러 후퇴 경로를 미리 계획해 두고 있었거든요. 웰링턴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은 브뤼셀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워털루 마을 근처의 고지였어요. 이곳에서 그는 블리허로부터 중요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프로이센군이 다음날 아침까지 지원을 오겠다는 것이었죠. 이 약속을 믿고 웰링턴은 나폴레옹과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웰링턴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계속 후퇴하다가는 브뤼셀까지 내주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웰링턴이 선택한 전장은 전술적으로 매우 유리한 곳이었어요. 완만한 능선 뒤에 주력을 배치하여 프랑스군의 포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거든요. 또한 전선 곳곳에 견고한 거점들을 확보했습니다. 우측에는 우구몽 농가, 중앙에는 라이 생트 농장, 좌측에는 파펠로트 농장을 요새화하여 정예 부대로 지키게 했어요. 이런 거점 방어는 웰링턴이 스페인 반도 전쟁에서 터득한 전술이었습니다. 웰링턴의 군대 구성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나폴레옹군과 비슷했지만 영국군, 네덜란드군, 독일군이 뒤섞인 다국적 부대였거든요. 특히 상당수가 실전 경험이 부족한 신병들이었어요. 이들이 나폴레옹의 베테랑 병사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웰링턴은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험 많은 영국군 부대들을 전선 곳곳에 배치했어요. 6월 18일 일요일 새벽이 밝았어요. 전날 밤 내린 비로 전장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먼저 그루시 원수에게 프로이센군 추격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이미 블리허는 그루시의 추격을 따돌리고 웰링턴을 지원하기 위해 워털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루시는 이 중요한 움직임을 놓치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은 공격 개시를 늦췄어요. 진흙 때문에 포병과 기병의 기동이 어려웠거든요.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이센군의 지원이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나폴레옹의 부하들 중 일부는 즉시 공격을 시작하자고 건의했지만 황제는 자신의 판단을 고수했어요.
오전 11시 드디어 워털루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연합군 우측의 우구몽 농가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진짜 공격이 아닌 견제용 공격이었습니다. 웰링턴이 여기에 예비대를 투입하는 사이 중앙 돌파를 노린 것이죠. 제롬 보나파르트가 이끄는 부대가 우구몽을 향해 진격했어요. 그런데 우구몽의 방어는 예상보다 훨씬 완강했어요. 영국군과 독일군 수비대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켜냈거든요. 한때 프랑스군이 정문을 뚫고 들어오기도 했지만 곧바로 문이 다시 닫히면서 침입자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나중에 웰링턴은 이 순간이 전투의 승부를 가른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회고했어요. 우구몽을 지킨 것은 콜드스트림 근위대와 스코틀랜드 근위대였는데 이들의 용맹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정오 무렵 80문의 프랑스 대포가 일제히 화염을 뿜어냈습니다. 연합군 주력에 대한 집중 포격이 시작된 것이죠. 웰링턴의 병사들 대부분은 능선 뒤편에 숨어 있어서 직격탄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어요. 연합군 대열에 곳곳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흙과 연기가 치솟았고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전장을 가득 메웠어요. 오후 1시 30분 포격에 이어 보병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네 원수가 이끄는 프랑스 보병 사단이 연합군 중앙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드룰로 백작의 사단과 동젤로 백작의 사단이 선두에 섰어요. 하지만 영국군의 훈련된 머스킷 사격이 프랑스군을 맞이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영국 중기병대의 반격이었어요. 영국 기병들이 프랑스 보병 대열을 향해 돌진하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프랑스군은 말발굽과 사브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영국군은 이 과정에서 프랑스군의 상징인 독수리 깃발 2개를 노획하는 정과까지 올렸어요. 유니언 여단과 하우스홀드 여단이 이 공격을 주도했는데 특히 스코틀랜드 그레이 기병대의 돌격은 장관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승리에 도취된 영국 기병대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너무 깊숙이 추격하다가 대열이 흩어지고 말들도 지쳐버린 거예요. 바로 이때 프랑스 기병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군 기병대는 끔찍한 손실을 입었고 유니언 여단의 지휘관 윌리엄 폰슨비 경도 이 과정에서 전사했어요. 그는 창에 찰려 말에서 떨어진 후 프랑스 기병들에게 둘러싸여 최후를 맞았습니다. 오후 4시경 네 원수는 연합군이 후퇴하기 시작한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실제로는 단순히 대형을 재정비하는 것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대규모 기병 돌격을 명령했습니다. 5,000명의 기병이 연합군 중앙을 향해 돌진했어요. 땅이 말발굽 소리로 진동했고 기병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연합군 보병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총검을 착검한 채 방진을 형성하고 프랑스 기병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병만으로는 이런 방진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보병이나 포병의 지원 없이 기병 돌격을 시도한 것은 내 원수의 심각한 판단 미스였어요. 연합군 방진은 고슴도치처럼 총검을 내밀고 있었고 프랑스 기병들은 이 가시방석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나폴레옹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쪽에서 블리허의 프로이센군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플랑스누아 마을을 점령하며 프랑스군의 측면을 위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쩔 수 없이 귀중한 예비대를 그곳으로 보내야 했어요. 로바우 백작이 이끄는 6군단이 프로이센군을 막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프랑스군에게 중요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연합군 중앙의 핵심 거점인 라 에이생트 농장을 점령한 것이죠. 이제 프랑스 포병들이 더 가까운 거리에서 연합군 방진을 포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밀집된 연합군 대형은 쉬운 표적이 되었고 사상자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하노버 군단과 브라운슈바이크 군단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제국 근위대였어요. 이들은 유럽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정예 중의 정예였습니다. 한 번도 패배해본 적이 없는 불패의 부대였죠. 아우스터리츠에서, 예나에서, 바그람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바로 그 부대였어요. 오후 7시 30분 전장의 시체들을 밟고 제국 근위대가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와 함께 수많은 승리를 거둔 베테랑들의 행진이었어요. 연합군 병사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곰가죽 모자를 쓴 거인들이 일정한 보조로 다가오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하지만 웰링턴도 자신의 정예 부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국군의 상징인 레드코트 부대가 제국 근위대를 맞이했습니다. 양측의 최정예 부대 간 대결이 시작된 것이죠. 웰링턴은 직접 최전선에서 지휘하며 일어나서 쏴라고 명령했어요. 영국군의 일제 사격이 제국 근위대를 강타했어요. 아무리 정예라고 해도 집중 사격을 받으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연합군이 총검을 들고 돌격 준비를 하자 제국 근위대도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무적을 자랑하던 부대가 처음으로 동요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불패의 제국 근위대가 후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웰링턴은 즉시 전군에 전진 명령을 내렸어요. 거의 같은 시각 프로이센군도 프랑스 누아를 완전히 탈환했습니다. 블리허의 약속이 마침내 실현된 순간이었죠. 제국 근위대의 패배 소식이 프랑스군 전체에 퍼지자 상황이 급변했어요. 근위대가 물러난다는 소리와 함께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이센군에게 포위되었다는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프랑스군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어요. 20년간 유럽을 지배했던 그랜드 아르메의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질서정연했던 나폴레옹의 군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오직 나폴레옹의 최후 근위대만이 규율을 유지한 채 영웅적인 후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캄브론 장군이 이끄는 이 부대는 근위대는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는다며 최후까지 저항했어요. 나폴레옹 자신도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마차까지 포기한 채 프로이센 기병의 추격을 피해 달아났거든요.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황제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차에는 황제의 개인 소지품들과 다이아몬드가 박힌 칼이 남겨져 있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프로이센군의 전리품이 되었어요. 연합군의 승리는 완벽했어요. 웰링턴과 블리허는 나폴레옹의 사령부가 있던 라벨 아리안스 여관 앞에서 만나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전투 이름을 정할 때는 의견이 달랐어요. 블리허는 라벨 아리안스 전투를 선호했지만 웰링턴은 발음하기 쉽고 자신의 사령부가 있던 워털루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웰링턴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워털루 전투가 되었어요. 웰링턴은 나중에 이 전투를 지독하게 아슬아슬했던 전투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승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만약 프로이센군의 지원이 조금만 늦었거나 제국 근위대가 조금만 더 버텼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웰링턴 자신도 여러 차례 죽을 뻔했는데 그의 말이 포탄에 맞아 죽기도 했거든요. 전투의 참혹함은 사상자 수에서 드러납니다. 약 5만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어요. 연합군 2만 3천 명, 프랑스군 2만 7천 명이었습니다. 당시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많은 부상자들이 며칠 동안 전장에 방치되기도 했어요. 브뤼셀의 모든 건물이 임시병원으로 사용되었고 의사들은 밤낮 없이 수술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군대를 편성할 시간도 자원도 없었거든요. 결국 그는 영국군에게 항복했어요. 이번에는 탈출이 불가능한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이었죠. 그곳에서 나폴레옹은 6년 후 5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어요. 워털루 전투는 단순히 한 황제의 몰락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럽에 40년간 지속된 평화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어요. 강대국 간의 대규모 전쟁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을 역사가들은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부르죠.